여러분은 장기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선 투자의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겪었던 꽤 많은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보면 보통 투자의 경험이 거의 없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쉽게 생각하십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하나씩 이제 막 모아가기 시작할 땐 가격이 내리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가격이 오르면 또 오르는 맛에 좋고 어차피 이제 막 규모를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장기 투자가 재미있는 거죠. 그러다 슬슬 확신이 생겨서 나름 큰 물량을 포트에 담게 되는 투자 1년에서 2년차 정도가 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20% 하락, 30% 하락, 70에서 80% 하락에 멘탈이 탈탈 털리면서 장기 투자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구간을 지나서 강력한 반등을 맛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집하며 불려왔던 큰 규모의 투자가 함께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은 20에서 30% 하락해도 세 자릿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장기 투자 찬양론자가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4에서 5년차, 늦으면 6에서 7년차 정도에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제대로 장기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대략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작은 경기 사이클에서 그 절반 이상인 6에서 7년 정도의 투자를 지속해야 어느 시점에 그 투자를 시작했던 세 자릿수 수익률의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의 영역에서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핵심 자원인 시간의 절대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 얼마나 끊김없이 계속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며 이 시간의 누적량에 따라 장기 투자에 대한 난이도와 믿음도 모두 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장기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마의 구간은 언제일까요? 위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 난생 처음 투자하다가 20에서 30% 하락을 맞는 투자 1, 2년 차의 순간, 또는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하필 자신이 매수했던 그 자산의 고점 이후 긴 터널의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사이클의 절반 구간을 지나기 전인 투자 4, 5년 차의 순간, 이 시기들이 가장 장기 투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온갖 잡음들에 귀가 쫙쫙 열리고 쏙쏙 들어와서 가슴에 꽂히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럴듯한 논리와 근거를 앞세워서 자신의 장기 투자 플랜을 접게 되는 거죠. 이런 투자자들의 늘 반복되는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보드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진리이고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진리는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며 아무리 멘탈이 강한 연금술사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건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보드 셰퍼가 말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와 왜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함께 들어보시죠.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의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서 여기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장기 투자는 무식하고 어리석고 투자를 빙자한 정신승리고 뭔가 스마트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트렌디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되면서 지금이라도 멈추고 당장 시세 추적 매매를 하면서 줄 때 먹고 적당히 수익 나면 익절해서 챙겨 놓고 또 다른 종목 찾아보면서 꾸준히 매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가슴 떨리면서 장기 투자를 결심했던 그 대상을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와 다짐을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본업에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오랫동안 집중하겠다고 했던 그 의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마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인생을 건 장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있던 걸 알고 있던 저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기가 생각보다 높았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저녁 학교 앞 포차에서 술을 사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야,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멋진 도전이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멋있었고 나름 이걸 통해 얻은 게 있잖아. 그럼 이걸로 충분히 가치 있었던 거야. 야, 나중에 이딴 얘기 하지 말자. 포기하고 위안하는 말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목표를 성공으로 끝내자고. 그날 전 이 친구의 이 말을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다시 힘을 내서 도전을 이어가면서 결국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조언과 성공의 경험이 제가 그 이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비슷한가 봅니다.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도 이와 비슷한 문장들이 나와 있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늘 작심삼일에 그치는 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난 포기할 거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보다 훨씬 그럴듯하게 들리는 다양한 표현을 찾아내 사용한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포도 따기 시도를 포기한 여우가 포도가 아직 덜 익어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듯이 말이다. 포기라는 단어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납득이 가는 일이긴 하다. 포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골짜기에 깊이 빠져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에게 더 많은 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행동에 마음을 뺏긴 상태다. 즉, 포기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포기를 했다는 뜻이다.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과 포기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단, 포기와 관련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변명이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 정도란 게 어디야?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 모두가 그럴듯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는 모두 변명과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했다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한마디가 현실의 나를 차갑게 일깨워준다. 포기는 언제든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포기할 때마다 그것을 감쌀 미사여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포기에 익숙해지고 포기가 쳐놓은 그물에 갇혀 있음에도 압박과 억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삶에 어떤 발전이 있겠는가? 포기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미화하지 마라. 포기를 포기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포기의 변명을 다른 순간 우리는 현실을 왜곡되게 인지한다. 연금술사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포기를 냉정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다음 행동은 반성이다.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 또한 차가운 머리로 받아들인다. 반면 포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다음 행동은 실망이다. 성공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실망이다. 실망은 이성적 판단을 차단시켜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실망이라는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과 현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제로다. 미화, 변명, 핑계, 위로는 마약과 같다. 마약에 취한 사람이 세상을 직시할 리 없다. 그저 취했다가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다시 찾는 마약에 의지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마약을 끊지 않은 채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가 어떤 설득력을 가지겠는가? 담배를 피우면서 마라톤 완주를 하겠다는 게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과정을 잘 끌고 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진다. 끝에 도착하면 전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특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중단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아쉬움과 회한이 고개를 쳐든다. 만일 내가 계속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쉽게 진 건 아닐까? 삶에서 중단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상에 올랐을 때다. 언제나 진리는 간단하다. 포기를 한 것에는 어떤 미련도 갖지 마라. 깨끗하게 단념하라.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정상에 올라선 뒤에 비로소 결정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 그 도전 자체가 힘들 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죠. 그리고 이럴 땐 보통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하기보단 감정적인 진폭이 커진 상태라 공포에 젖었든 가격에 반응했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죠. 그래서 보도 셰퍼는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있고 모든 걸 집어던지고 도망가고 싶고 그 보기 싫은 걸 자기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 포기하지 말고 그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 더 나아가 흥분감에 휩싸여 있는 정상에 올라간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한 거죠.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 대장정은 공포의 하락 구간에는 죽을 듯한 두려움이, 미친 듯한 상승 구간에선 익절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멘탈을 흔들고 마인드를 흐트러뜨리는 절대 쉽지 않은 행군이자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라톤은, 이 행군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변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스스로 끝까지 믿어주면 되고, 자신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민해서 내린 그 위대한 결정을 믿고 긴 시간 지속해줄 수만 있다면 우린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은 나만 잘한다고,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의 힘만 갖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다 누군가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욕구,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뒤집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장기 투자가 더 어렵고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고 방향일까요? 저는 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고 온전히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장기 투자의 길을 가며 모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고자 합니다. 왜냐? 삶이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바다 속에서 이게 가장 쉽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정상을 향해 가자고요.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본질이 잘 설명된 책 모거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구라는 큰 행성을 얼리고 녹이면서 반복됐던 빙하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얼렸다 녹였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에서는 빙하기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핵심 결론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큰 힘이 지구를 얼리고 녹이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의 중력으로 살짝 기울어진 지구의 궤도가 특정 시점에 평소보다 서늘한 여름을 만들고 그때 녹지 않은 얼음층이 수십 수백 년간 쌓이면서 지구 전체를 몇 킬로미터의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얼음층을 유발한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적더라도 남아있는 눈이 지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걸 투자의 영역으로 비유하면 매년 가격의 오르내리는 온도에도 다 녹지 않고 조금씩 쌓인 자산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엄청나게 두꺼운 자산의 얼음판을 만든다는 사실, 즉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 조금씩 쌓인 안전마진이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집 사냐. 물려받은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이게 해결되겠니?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적립식 내수한다고 해결되니? 그런 식으로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빙하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과 방법은 시작부터 포기하고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짧은 시기 동안 바로 얼려버릴 아이디어만 머릿속에서 굴려보다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니냐고요. 매년 녹지 않고 남는 얼음을 지속적으로 챙기면 그게 장기간 쌓이면서 빙하기를 만든다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의 장기 투자, 복리의 마법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영역에서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해부한 2000여 권의 책 중에서 단 한 권도 이 남자는 75년간 투자를 해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없다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 시간이 갖는 절대적 비중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투자에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쉽게 넘기고 짧게 단축할 생각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건 알지. 그래 알아. 근데 솔직히 힘들잖아. 안 그래? 10년 장기 투자? 아유, 말은 쉽지. 근데 자산이 반토막 마이너스 80%까지 쪼그라드는데 계속 맨정신으로 장기 투자한다? 난 못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다음에 망치매매법이나 순간이동처럼 깨어보니 2030년, 이동해보니 10년 후 이런 걸 농담 삼아 꿈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말이죠. 장기 투자는 말이죠. 절대 수면 내시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어떻게든 위나 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곤 싶은데 맨정신에 내시경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마취돼서 자고 있는 동안 검사 다 하고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깨어보니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꿈꾼다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맨정신에 목구멍에 집어넣는 내시경 검사 같은 겁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걸 알지만 미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감내하는 자만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 책들이 경기순환이나 트레이딩 전략, 투자 종목 등에 관한 책들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책의 내용은 닥치고 기다려라 이거라고 말합니다. 닥치고 기다려라. 이 멘트에 장기 추세의 그래프 하나 딱 그려진 책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트레이딩 계속하고 잘못된 전략 세우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고개 운전해봤자 결국 제자리인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변죽만 울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복리를 알고 있고 복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는데 장기 투자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나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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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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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8을 9개 더하면 그러니까 8 곱하기 9는 오케이? 계산하셨죠? 그럼 다음 문제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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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이거 바로 계산 되십니까?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못 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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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계산되세요? 정답은 1억 3,421만 7,728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문제의 답이었던 72와 두 번째 문제의 답인 1억 3,421만 7,728의 차이는 9년간 곱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더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이 둘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 인생이 바로 복리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매년 녹지 않는 얼음을 남길 것인가. 설령 다 녹아버린 해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쌓여갈 얼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머릿속의 잡념을 지우고 닥치고 기다릴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세팅한 사람만이 지구라는 행성을 얼려버릴 엄청난 일을 만들고 불을 쌓아 자상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도 자주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마치 복음 구절 같은 이 마지막 멘트.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문장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장만 끝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신 분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우린 2030년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자신이 잘못 판단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격에 반응해서 완전 잡코인을 샀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 역시 지금까지 약 15년을 투자해 오면서 왜 이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처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처음 코인 투자를 했을 때는 물론이고 완벽하게 투자의 철학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나 다 알면서도 광기에 취해서 가격에 반응했던 경험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훌륭한 투자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어.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걸 팔아?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절반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 팔면 저쯤에 그냥 쫄아서 던지는 거잖아. 공포에 매도하지 말라며. 장기 투자라며. 알트 많이 오르면 그때 팔고 비트로 바꿀게. 진짜 나도 앞으로는 비트코인만 모을 건데 일단 물린 알트는 좀이라도 복구하고 팔아야 비트를 더 모을 거 아니야.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아님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보신 적 있나요? 자기 주변에 장기 투자에 대한 강한 신념과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분만 계신다면 아마 이런 모습을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발상을 하는 케이스들은 많죠. 그래서 위대한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께서도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죠. 자신의 화단을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라면 화단에 난 잡초를 얼른 뽑아서 퍼지지 않게 하고 꽃에는 계속 물을 줘서 더 풍성하게 키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쩜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화단의 꽃을 더 빨리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란 꽃을 잠시 꺾어놓고 잡초에다가 물을 잔뜩 주면 잡초가 엄청나게 빨리 자랄 테니까 그때 꺾어서 꽃으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미친 얘기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궤변은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식사 시간에 실수로 음식물 쓰레기를 밥그릇에 담아왔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쓰레기라는 걸 알았다면 이왕 담아왔으니까 이것까진 먹고 다음부터는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밥그릇에 담아온 시간이 있는데 바로 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 주식이, 내가 산 코인이 잡주식이고 C코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알고 보니 잡초라는 걸 알았다면 눈치챈 순간 뽑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밥그릇에 담아온 게 음식물 쓰레기라는 걸 알았다면 그 순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잡초와 음식물 쓰레기인 걸 알면서도 가만히 냅두면 썩은 내를 일으키면서 주변의 화단과 주방을 망칩니다. 그때그때 뽑아주고 분리수거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든 예시가 다 맞다고 하면서 결국 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팔면 원금 복구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팔자마자 떡상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본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꾸 잡초를 방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자꾸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얼린단 말이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전 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속력보단 방향성이고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잡초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잡주와 잡코인은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아닌 자산이라면 재수 없으면 장기적 우하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단 한순간도 보유할 가치가 없죠. 꽃에 물을 줄 시간도 부족한데 순간이라도 잡초를 왜 심습니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알트코인 중 몇 가지는 의미 있다고 말하거나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떡상을 기대하고 물린 알트를 들고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요?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점점 이 시장에 대한 구조와 비트코인에 대해 이해하고 알트코인이 가치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데 자신이 물린 알트는 탈출할 기회를 준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발달된 기계적 스킬은 내가 산 그게 잡초였다는 걸, 음쓰였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즉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인지한 순간 바로 팝니다. 손절 금액, 마이너스 퍼센트, 반등 타이밍, 매도 시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인지한 순간 바로 파는 것, 그리고 바로 장기적 우상향 자산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현명한 행동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엔 잡초에 대한 희망을 걸고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 중요한 시간에 화단에 있는 소중한 장기적 우상향 자산들인 꽃들에 대해 공부하고 매수할 시간을 나눠서 잡초를 언제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면서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놈들은 장기적 우하향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논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팔고 뽑아버리는 게 답이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망가진 무언가에 매달려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괜히 들고 있으면서 계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지 말고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순간 가장 빨리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만드는 게 비록 그 순간은 한참 돌아가고 스마트해 보이지 않고 무식한 출구 전략처럼 보이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점을 이 영상을 통해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투자는 충분히 공부하고 대상을 파악한 이후에 진행해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리스크를 발견했고 그게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리스크라면 인지한 순간 빠르게 제거하고 장기적 우상향 자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부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좋은 자산은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의 눈을 속이고 현혹시킬지 모르지만 그 잡초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오류투성인 내용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고 눈치 게임처럼 너도 나도 탈출하게 되면서 결국 0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가게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까진 괜찮은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치명적 결합이 있다는 건, 그리고 그걸 말빨로 때우고 있다는 건 언젠가 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순간 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은행이 파산하고 거래소가 순식간에 파산하게 되는 뱅크런 같은 효과가 언제든 잡주와 시코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